전쟁 반대, 전쟁 반대, 전쟁 반대, 전쟁 반대. 러시아 엘리트는 푸틴 이후에 크렘린을 준비하면서 현재 전쟁 중에 러시아를 탈출할 방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과도 정치가들을 다루고 그들의 돈을 추적해야 합니다. 거리에서는 공개적인 행동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조용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집안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식료품 청구서는 매주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탈출 계획과 포스트 푸틴 작업 책상이 늘어나고 있으며 비공개 회의는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용기는 모스크바에서 서방으로 날아가지 않고 서방 외부의 안전한 피난처로 더 자주 날아가고 있습니다. 도시 외곽의 여름 별장 가치에는 변동이 있으며 일부는 현금으로 전환하고 다른 일부는 피난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알프스의 새로운 클리닉, 흑해에 조용한 게스트하우스라 불리는 시설, 두바이의 서비스 오피스. 이것을 낭만적으로 보지 맙시다. 이것들은 단지 진후 반사작용 준비일 뿐이지만 모두 하나의 문장으로 수렴됩니다. 시스템은 이후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때 속삭이던 것들이 이제 대낮에 공개적으로 말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같은 지붕 아래 두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남고 내일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 일부 과두제 인사들은 얼굴을 숨기고 있는 반면 다른 이들은 카메라를 너무 가까이 보고 있다. 둘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크렘린의 복도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공황이 있다. 지휘 계통은 더 크게 소리치고 메모는 더 간결하게 작성되며 위험을 감수하려는 손은 줄어들고 있다. 전선에서 온 지친 소식이 시장의 냉정한 숫자와 같은 테이블에 마주할 때 모두가 조용히 같은 질문을 중얼거립니다.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오늘을 버틸 거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다른 사람들은 하루하루 라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제 푸틴은 소련 붕괴의 전조가 펼쳐지고 있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겉으로는 벽이 견고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작은 문턱들이 문 뒤에 쌓이고 있다. 소수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매일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수의 정부는 누구일까요? 러시아 어원에서 이 용어는 러시아 올리가르히를 지칭합니다. 이 개념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통치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이 용어의 대중적인 사용은 상당한 부를 가진 거의 모든 러시아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2000년에 권력을 잡았을 때 외부 세계는 과도한 부를 무자비하게 축적하여 거의 그림자 통치자가 된 사람들로 알려진 러시아인들을 올리가르히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초부 유층이 얼마나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는지는 의문이다. 푸틴이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낸 지 몇 시간 후 크렘린에서 주요 산업가 및 기업가들과의 텔레비전 회의는 역학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었다. 푸틴은 그들에게 침공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부유한 사업가들은 전쟁으로 인해 그들의 재산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권력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러시아 지도자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울이 기울고 있다는 징후를 보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 모든 것을 조용히 받아들였던 러시아의 올리가르히들이 이제 반란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러시아 올리가르히들의 태도가 왜 변했을까요? 그 답은 전쟁이 러시아 경제에 미친 심각한 영향과 예기치 못한 군사적 좌절에 있습니다. 전쟁은 러시아 경제를 심각하게 약화시켰고 푸틴 정권을 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올리가르히들의 부를 잠식했습니다. 한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던 러시아 경제는 이제 무너져가는 요새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변화를 촉발했습니다. 군사비 지출이 급증했고 푸틴은 매달 수십억 달러가 그의 금고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 돈을 찾기 위해 크렘린은 자국의 부유층, 즉 올리가르히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푸틴은 이 작은 집단으로부터 500억 달러 이상을 모았습니다. 총 102개의 사유 자산이 압수되었습니다. 전략적 기업법, 부패 혐의, 민영화 위반 및 비효율적 경영 혐의가 크렘린이 자산을 압수하는 데 사용한 구실이었습니다. 크렘린의 내부 약탈 전략이 러시아를 지탱할 것인가 아니면 내부에서 무너뜨릴 것인가? 소련의 붕괴는 러시아가 세계 경제에 통합된 개방적이고 자유시장 경제로 변모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의 광범위한 부패, 경제 혼란, 범죄는 민주적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2000년대 초 크렘린의 무거운 문을 통과했을 때 나라는 문자 그대로 이 시기에 새로운 계급의 과두 정치가 탄생했습니다. 올레그 데리파스카, 보리스 베레조프스키, 블라디미르 구신스키,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 이들은 사업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의 최고위층에서도 그들의 경제 제국을 확장하면서 정부를 설치하고 전복할 수 있는 미디어와 금융 권력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전용기, 런던과 코트다지르의 대저택, 국제은행에 있는 수십억 달러의 계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부터 각 부처에 이르는 깊은 영향력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다. 크렘린에 앉아있는 대통령은 의례적으로 국가를 대표했지만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무대 뒤에 몇몇 부유한 사람들이었다. 국가기관은 과두 정치의 이익에 맞춰진 법률에 의해 운영되었고 정치적 충성심은 돈으로 사들여졌다. 이것이 푸틴이 등장한 배경이었습니다. 그가 2000년에 대통령 자리에 올랐을 때 그의 첫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국가는 다시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는 과두 정치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정치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자기 일이나 신경 써. 이것은 당사자들 간의 단기간의 묵시적 합의를 만들었습니다. 강력한 인물들 외에도 우리는 러시아 시민들 사이에서 러시아 지도자에 대한 지지 감소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5월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젊은 러시아 성인의 72%가 국내의 어떤 언론 매체도 편견 없고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상당수는 이제 소셜미디어에 의존하여 뉴스를 얻고 있으며 이는 정부 선전의 효과를 감소시킵니다. 푸틴에 대한 신뢰가 감소함에 따라 그의 의심할 여지 없는 지도자 이미지도 함께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고난, 군사적 좌절, 그리고 증가하는 국내 불안이 그의 정권을 뒤흔들 수 있는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때 그의 지지 기반이었던 사업, 엘리트와 용병 지도자들이 이제 그들의 입장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푸틴에 대한 충성심보다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쿠데타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추측에 불과하지만 그러한 사건을 촉발할 수 있는 조건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불만을 가진 과두 정치가들, 환멸을 느낀 군 지도자들, 전쟁의 영향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인구의 조합은 푸틴의 권위에 강력한 도전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은 임박한 위험을 인식하고 있을까요? 보고에 따르면 푸틴은 자신의 불안정한 위치를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reportedly 우크라이나 전선의 방공망을 크렘린과 소치에 있는 자신의 개인 거처를 보호하기 위해 재배치했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안정과 측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푸틴 정권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푸틴의 정권과 같은 개인 독재 정권에서는 가장 큰 위협이 종종 정권 내부에서 발생합니다. 정권이 덜 민주적일수록 독재자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듭니다. 이와 반대로 푸틴은 아마도 몇백 명의 지지를 잃으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미래를 볼 수는 없지만 러시아 정권의 작동 방식과 독재자들의 몰락 역사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진정한 위협은 거리의 대중이 아니라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온다. 러시아에서 권력 이양에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가능성 측면에서 평화로운 권력 이양이나 민주화가 가능할까요? 우리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와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능성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독재자를 전복함으로써 실현됩니다. 폭력이 더 많이 사용될수록 독재자를 전복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국가를 민주주의로 이끌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푸틴이 비폭력적인 시위로 전복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비폭력 봉기가 성공할 경우 폭력 봉기보다 민주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10배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며 그중 하나는 정당성입니다.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권위주의 정권을 전복하려면 상당수의 인구가 참여해야 합니다. 옛 정권이 무너질 때 새로운 정권은 다르게 행동할 대중의 위임을 받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더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궁전 엘리트나 무장 세력이 푸틴을 전복시키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권력이나 부를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민주주의로 전환될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독재자가 권력을 잡는 상황을 상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쉽습니다. 올리가르히들이 크렘린이 그은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한 그들은 자신의 부를 보호하고 국가의 그늘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가로 푸틴은 그들에게 법적 보호와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했고 국가 경제는 부분적으로 높은 유가 덕분에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는 1999년 2천억 달러에서 2008년 1조 8천억 달러로 경제 성장을 보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자료에 따르면 경제는 2008년에서 2022년 사이에 2조 3천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균형은 취약했고 첫 기회에 금이 갔습니다. 푸틴이 자신의 권위를 중심으로 국가를 재건하면서 그는 이러한 평행 권력 중심을 위협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가 이끄는 석유 대기업 유코스를 둘러싼 갈등은 크렘린과 올리가르히들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호도르코프스키가 정치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수십억 달러 회사는 압수되었고 그는 시베리아의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정치는 크렘린의 독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푸틴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보이거나 아니면 제국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것이었다. 보리스 베레조프스키도 충성을 보이지 못해 그의 지배권을 잃었다. 베레조프스키는 1990년대 가장 강력한 사업가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수학 배경을 가진 학자였지만 소련 붕괴 후 나타난 야생 자본주의에서 재산을 쌓았다. 그는 자동차 산업에서 석유 대기업, 항공사, 미디어 제국에 이르는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경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여 크렘린에 누가 앉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2000년 푸틴의 권력 상승 뒤에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텔레비전 채널과 신문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푸틴에게 유리한 선거 전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 협력은 처음에는 양측 모두에게 유익했습니다. 베레조프스키는 국가와 충돌하지 않고 크렘린의 승인을 받는 과도 정치인으로서 재산을 늘렸고 푸틴은 사업 공동체의 지지를 받는 강력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균형이 바뀌는 순간은 빠르게 찾아왔다. 베레조프스키가 특히 체첸 전쟁과 언론 자유에 관한 크렘린의 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했을 때 푸틴의 관용은 갑자기 줄어들었다. 국가는 그의 가장 큰 힘인 미디어를 겨냥했다. 그가 통제하던 ORT 텔레비전 채널은 압력과 법적 조치를 통해 국가 통제하에 들어갔다. 그의 석유 회사와 다른 투자들은 세금 조사와 소송에 휘말렸다. 2001년에 한때 크렘린의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였던 베레조프스키는 신속히 적으로 선언되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남기고 런던으로 도망쳤다. 그에 대한 체포 영장이 러시아에서 발부되었습니다. 그는 궐석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망명 중에 러시아에 반대하는 정치 캠페인을 벌이고 국제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줄어드는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013년 그는 영국에 있는 저택의 욕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공식 보고서는 자살로 결론지었지만 그의 가까운 동료들과 일부 조사관들은 그 사건 뒤에 정치적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베레조프스키는 격동의 무자비한 권력 투쟁의 승자이자 가장 극적인 패배자 중 한 명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러시아 엘리트들이 미래의 중앙집권적 권력을 선호하지 않고 독재 정권처럼 항상 위험에 처하지 않기 위해 법치주의를 지지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독재 정권은 계승 문제를 매우 잘 해결하지 못합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계승을 조직하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한 지도자가 물러나면 다른 지도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며 보통 그 과정은 원활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서로 다른 당사자 간의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같은 개인 독재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기능하는 기관이 없고 푸틴은 잠재적인 후계자를 만드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잠재적인 후계자를 만들면 다른 권력의 중심이 생기고 그것이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 존재해 왔습니다. 심지어 중세시대의 군주들도 효과적으로 계승을 조직하는 방법에 대해 고심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뱅 주변의 정권 엘리트를 보면 인출의 관심, 조종 특정 인물스던 시스템 자체의 지속적인 존재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권력과 부의 기회를 주는 것은 바로 그 시스템입니다. 만약 푸틴이 내일 심장마비로 사망한다면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정권 엘리트들이 정권을 계속 통치할 새로운 인물 주위에 모이려 할 것입니다. 물론 악몽 같은 시나리오는 완전한 붕괴로 이어져 내전으로까지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자유낙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푸틴이 어떻게 직위를 떠나는지가 많은 것을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재자들이 자연사하도록 허용되면 이는 대개 정권 엘리트들이 이미 합의 후보를 식별했음을 의미한다는 이론이 있다. 이것은 그들이 그런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 독재자가 약점의 징후를 보일 때 즉시 행동할 강한 동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메커니즘이 역사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봅니다. 푸틴에게 지금 가장 큰 위험은 무장한 사람들로부터 옵니다. 선조는 많은 사람들을 많은 것들에 대해 설득할 수 있지만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우위를 점하고 러시아군을 밀어낸다면 무장한 사람들이 이 모든 싸움과 사륙이 헛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푸틴은 그의 군인들이나 용병들에 의해 축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불안정한 시기를 보았습니다. 바그너의 모스크바 행진은 일어나기 전까지 매우 가능성이 낮아 보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은 항상 발생하며 이러한 일들은 예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푸틴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시나리오는 그가 건강 문제를 겪는 경우입니다. 독재자들은 종종 건강 문제를 대중뿐만 아니라 궁전의 엘리트들로부터 숨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푸틴을 권력에 유지시키는 사람 중 하나라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나 1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푸틴이 암에 걸린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것이 공공연한 사실이 된다면 그의 주변 사람들 중 일부는 그를 지지하는 것이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른 사람을 지지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 또는 시민사회가 권력의 균형을 바꾸고 엘리트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일반 러시아인들의 영향력은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우연이 아닙니다. 러시아 정부가 거리에서 오는 위협을 줄이기 위해 많은 시간과 자원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고르게 선멘테이션 생긴된 사람들 거리로 나오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권은 시위가 계속되도록 두거나 강경하게 대처해야 하는 결정을 강요받게 됩니다. 독재자가 시위를 계속 허용하면 이는 대중에게 그가 약하고 나라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그에게 나쁜 결과입니다. 그러나 폭력을 사용하고 시위대를 사격하기로 결정하면 반발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권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런 상황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권이 힘을 보여주기 위해 발포를 강요받을 때 정권 내부의 일부는 이를 따르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군인들이 명령을 거부하거나 경찰이 여성을 때리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 혹은 궁전에서 누군가가 보세요, 나는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러시아의 문제는 거리에서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는 것조차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위의 위험이 너무 커서 그 위험을 감수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기술 관료들에게 전쟁과 경제를 관리하도록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권력에서 기술 관료의 역할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독재의 근본적인 특징은 무능함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재자들은 무엇보다 권력 유지를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사람들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이는 그들이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을 승진시키게 만듭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독재자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대신 그들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그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가 3일 만에 정복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규칙에 능숙하다는 것이 반드시 유능함과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이러한 기술 관료들과 함께 보는 것은 독재 정권에서는 거의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분야는 너무 중요해서 권력에 가까이 있으려는 아첨꾼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정말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운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능한 사람을 이 분야의 책임자로 두면 위험이 매우 현실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현재 우리는 냉전 이후 시기를 민주주의의 실패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100년 후에는 이 시기가 혼란스러운 시기였지만 푸틴 때문에 소련에서 민주주의로의 순탄한 전환이 아니었다고 회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결국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의 씨앗을 심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